여러분 교재 86페이지 보시면은 경기 변동인데, 이 경기라는 용어는 경제의 활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이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부동산 경기 변동 87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기 추세선인데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여기 경기가 가장 좋은 요 상태를 우리는 정점 또는 피크, 정상이라고 하고, 이 점은 경기의 바닥, 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 이 진폭이라고 하고, 자, 이때 이 정점이 나오고 또 이 정점이 또 여기 있는데, 이 정점과 이 전점 사이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해요. 한 사이클을 주기. 자,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를 좀 우선 알아두시고,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측정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부동산 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나와요. 이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은 이 실물 변수로 측정하는 게 있고, 우리가 화표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실물 변수로 측정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공급 측면에서의 지표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요 측면에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급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을 하면은 건축량이겠죠. 건축량. 이 건축량을 가지고 공급 측면의 지표로 파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축이나 이 증축 등에 있어서 허가 면적을 가지고 우리 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건축량을 파악할 때 선행,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가 건축 허가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이잖아요. 이때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에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돼요. 네? 그리고 동행 지표로서는 또 뭐죠? 허가를 받아서 또 착공 신고를 통해서 건축을 뭐한다? 착공을 하죠. 이 착공량이 우리는 동행 지표예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니까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가지고 주로 파악을 하는데, 항상 주의하는 것은 건축량이 많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도 증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미분양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해 두시고, 자, 수요지표에서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말하는데,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예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은 등기소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돼요. 등기 실적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또 지방세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이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은 우리는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면은 지방자치단체 부유해져. 돈 쓸 것도 많아지고. 자, 거래량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자, 이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은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에서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가격 또는 뭐 임대차일된 임대료인데, 자, 실제 건축량의 생산과는 무관하다.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건축량 생산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건축 비용이 상승하여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하나하나의 이러한 단순 지표만 보면 안 되고, 이 단순 지표들을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경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돼요. 자,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평균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것. 자, 변동의 진폭이 있는데, 자,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이렇게 주어졌죠.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경기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요거 26회 시험은 작다로 출제했어요. 그 지문이 26회 정답. 진폭을 출제했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유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변동의 진폭을 한번 봤고, 변동의 대칭성을 보게 되면은, 자, 변동의 대칭성은 이 얘기에 있죠. 자, 회복. 바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바닥을 통해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후퇴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선을 통해서 오른쪽이 경사가 급하고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오른쪽이 급하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 시장,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인데, 이러한 네 가지 시장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네 개. 자,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 경기 변동 외에, 이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이 장기적 변동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이것도 한 3번 냈죠.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변동에 있어서의 우리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을 우리는 후순환적 또는 후순환적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부문별 특수순환에 있어서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중치를 주고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우선 타선 기간이 길다.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뭐가 길다? 타선 기간이 길어요. 자, 타선 기간이 기는데 이 타선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요, 평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했더니 평균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타선 기간이 기냐 하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87페이지 위에 박스 보면은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인데 무작위적 변동을 우리는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느 게 나와요? 요 2개지 뭐 단골이. 네?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이 가지는 속성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가 부근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매해 발생하거든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또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은 추워요. 땅이 얼어요.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에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은 매년 또 발생하는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자,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인데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다.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예를 들면은 전쟁,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또는 지진이나 홍수 등에 있어서의 자연재해, 또 정부 대책 많이 발표했죠. 뭐 작년 8월 2일 대책부터 시작해서 대책이 많아요. 이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바로 무작위적 변동. 요 2개가 있어요. 예를 많이 내요. 장기적은요, 말 그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특히 재건축과 같은 이러한 것에 많이 나타나요. 주택 지어서 나중에 철거해서 다시 지을 때 이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요 2가지를 좀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8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27회 시험과 28회 작년 2년 연속 출제 안 했거든요. 계속 내다가 원래 29회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요거 순환적 변동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는 여기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디서? 순환적 변동에서. 그래서 89페이지에 중간에 내용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향 시장. 자,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부동산 거래는 특수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은 뭐가 돼요?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반대로 뭐가 돼? 최소가 돼요. 자, 시험에 나올 때 요거 많이 내거든요. 과거, 많이 출제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뭐죠? 어떻게 돼요? 상한선 밑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상한선. 이런 걸 시험에 나올 때 뭐 하한선 말을 바꿔서 출제 많이 하잖아요. 상한선. 자, 그리고 요 바닥을 통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회복 시장인데,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부동산 거래도 서서히 활기입니다.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인데,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은 회복 시장이고, 공실률은 점점 뭐한다? 감소하기 시작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한다? 증가하는 국면이죠. 또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점점 많아지면은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비슷한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됩니다. 하한선. 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드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의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실률은 뭐가 돼요?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돼요? 최대가 되고, 상향시장 시계일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이 상향시장이다. 자, 그러면 상향시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 오르는 확장 국면 또는 팽창 국면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팽창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누가 있어야 거래가 돼요?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요거 22회, 23회 정답 지문, 25회, 6회 또 출제를 했는데 4번 나왔네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뭐죠?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요거 4번 출제. 정답 좀 많이 묻습니다. 상한선이 아니라 뭐죠? 하한선. 자, 그러다가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후퇴시장으로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정점했을 때는 뭐죠? 상한선. 자, 25회 정답이죠. 25회는 요거 상한선을 뭘로? 하한선으로 출제했어요. 25회 시험에. 하여튼 정답 지문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무슨 국면?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위축 국면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는 될 수 있는데도 뒤에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업자 입장에서는 누가 중시되겠는가?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자, 이런 걸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4개의 순환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데, 이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이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26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 외에 안정시장 국면이 있다? 맞는 질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인데 이렇게 가요.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거는 과거잖아요. 자, 현재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뭐죠?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밑줄 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90페이지 박스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자,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내용이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안정시장의 국면입니다. 올해 중요해요. 순환적 변동이. 정답 지문에서 좀 요즘 이쪽에서 자주 출제하고 있다는 거. 자, 91페이지에 시험 6번 냈는데요. 요거 좋아하는 출제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출제원 중에 한 분. 그분이 들어가면 꼭 내요. 하여튼 좋아하는 출제원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2개. 거미집 1원. 자, 에치켓. 자,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 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 축산물 시장,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시장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 생산 기간이 뭐가 소요된다? 장기.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공급 면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에요. 이 불균형 상태가 뭘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고 있느냐 동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간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동태는 시간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거고 정태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태 분석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우리는 분석하는 동태적인 분석이다. 자,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보면은 2018년도의 수요량은 2018년도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8년도의 공급량은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즉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의 시차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농축산물 시장에서 한 해 폭등,
그 다음에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인데, 자, 시험 문제는요 6번 다 출제된 게 있어. 수렴형 여기 6번 출제했어. 그럼 왜 6번 출제느냐? 야, 여러분 거미집 이론에 거기에 모형을 보면은 유형, 거미집 이론의 유형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에요. 그래서 6번 다 출제한 겁니다. 안정적인 균형. 그럼 안정적 균형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은 급하다. 이게 안정적 균형. 그럼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이 뭐가 돼? 균형이에요. 균형. 근데 지금 이 점이 뭐죠? 불균형인데 교차 안 하니까 불균형.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건요, 시간이 경과를 나타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점점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죠. 근데 이 모양이 꼭 거미가 밖에서부터 거미줄을 추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서 무슨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미집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6번 출제한 겁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 만든 겁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이 커요. 자,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야?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탄력적은 1보다 큰 값.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0과 1 사는 값. 그럼 어디가 커? 수요가 크겠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을 배웠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이것은 어디가 커? 여기가 크다. 주의할 거는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어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뭐 해주면 돼?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4다. 예? 절대값 플러스 0.4죠. 예? 그럼 요거 1.2다. 1.2. 그럼 무슨 형태? 수렴형. 작년에 숫자 나왔잖아요. 아, 그럼 딱 판단해야지. 아, 요거는 수렴형이구나. 27회 시험에 숫자를 주어졌잖아요. 판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요가,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됐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탄수. 요거 암기하면 다 끝났죠. 수탄수. 나중에 수탄수와도 또 뭔지 나르고 암기를 해놓고 의미를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발산은 수렴과 반대. 자,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 그럼 발산형은 뭐죠? 불안정적인 균형. 불안정적인 균형인데 이런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 자, 이런 경우, 자,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점점 이런 형태로 밖으로 뭐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태? 발산형. 발산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이건 수요 곡선이 커요. 자, 그러면 탄력성을 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는 값. 공급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탄력적 1보다 큰 값. 어리가 크다. 여기가 크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요. 그럼 요 값은요. 수렴형과 요거와 비교하니까 뭐? 반대. 그러니까 수렴형만 잘 암기하면 돼. 수렴형 딱 암기해두면 발산은 수렴형과 반대. 그러면 요거 뭐야?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순환형은 이런 경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 순환형.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니꼬르야, 니꼬르. 니꼬르는 순환이다. 그럼 수요의 또 가격, 탄력성과 또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형. 그럼 니꼬르는 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수렴만 암기하면 되겠네. 수렴형 반대는 발산. 니꼬르는 뭐? 순환. 그럼 끝. 시험에 요것을 계속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수렴, 발산, 순환. 여러분 27회는요 3개 다 기울기 냈거든요. 3개 다 기울기. 기울기를 다 물었어. 그럼 다음에 물을 때는 다 저 같으면 다 탄력성 묻겠어. 다음에는. 자, 거미집 이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요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출제원 중에. 자, 98페이지로 가시죠.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자,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의 양, 질, 위치 등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안정근 교수의 교재에 나온 지문이고, 그 바로 밑에 바로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거기 그 보이스가 나오네. 보이스라는 학자를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시장이란 부동산 권리,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든지 이러한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 가격을 화폐액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액의 결정. 또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부동산 공간의 배분, 또 공간 이용의 패턴을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인데, 이 지문은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 보이스란 학자의 정의는 25회 시험에 출제된 개념.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죠. 자, 우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가지는 고유 기능 두 가지는 자원 배분의 기능, 교환의 기능입니다. 자,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면은 또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현금과 부동산이 교환되고, 또는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막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교환의 기능. 또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들에게 우리 공인중개사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4억,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2억.
가격 차이가 심하면은 처음 불러먹은 가격 호가인데 가격 차이가 크니까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가 제공받았어요. 그럼 이 처음 불러본 가격이 이제 수정 파괴가 돼요. 파괴되면서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뭐가 돼? 하락을 할 것이고 또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이 정도 흐르게 되면은 우리는 3억에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가격,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낮은 하한 가격,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상한 가격이 충돌을 일으켜서 3억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또는 가격 형성의 기능이라고 해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가격 형성의 기능. 자, 그리고 토지는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 가능하고 용도 간의 경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속적인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자, 여러분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가는 비싸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집가는 싸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지대, 토지를 빌린 대가,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지문도 최근에 한 3번 출제했습니다.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그 지문이 최근에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자,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짝수 때 중요하죠. 네? 28회 작년에도 출제하고 26회도 출제하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특성도 매년 출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연결해서 같이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이 부동산 시장에 뭐가 나타난다? 특성이 나타난다. 특성. 자, 이것은 토지 특성 때문에 우리가 출제하기 때문에 또 별표 하나 정도 올해는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개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이건 토지 특성 알면 쉽게 가요. 자, 토지 특성 중에 뭐가 있어요? 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 시장이 또 추상적 시장을 형성하죠. 추상적 시장이 형성되니까 토지랑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니까 각종 권리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정보 활동의 강조가 되겠죠.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당연히 정국적, 광역적 시장으로 많이 나오겠죠. 국지적 시장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또 이루어지겠죠. 자, 부동산 시장을 마켓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 세분하면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화하는데 이 세분된 시장을 이 위에 마켓팁에서 뭐죠? 서브 마켓이라고 해요. 이걸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으로 번역하는데 그럼 또 주거용 시장을 단독주택 시장, 공동주택 시장으로 가면은 또 밑에는 뭐죠? 서브 마켓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또 위치에 따르는 지역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시장의 뭐라고 하냐면 분화라고 해요.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무슨 시장? 부분, 서브마켓,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돼요. 하위 시장이 형성된다. 이건 19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은 적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면 뭐다? 불균형. 같으면 균형. 자, 국지적 시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뭐. 자,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또 뭐가 발생한다? 외부.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지만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서 토지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외부 효과, 외부성 이미 많이 배웠어요. 저번 주에 또 설명했었잖아요. 자, 또 부동성, 개별성, 증성 등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인데 수급 조절이 뭐하다?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에 뭘로가 발생하죠?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뒤에서 한 4번 출제했죠. 정답 지문도 2번 물었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뭐가 돼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비표준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비표준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도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중개 수수료 같은 중개 보수 같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조직화를 한번 물었죠. 비조직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해서 거래가 비공개. 여러분 14회 시험은 또 요 은밀성으로 나왔어요. 비공개. 최근에 2년 전에도 비공개로 또 출제했죠. 비공개.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 조사 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해요. 여러분 업을 계약했는지 다운 계약했는지 예?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런 공개하기를 꺼려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도 증가하고 정보 가치의 신뢰도도 떨어져요.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가격이 뭐하다? 비싸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누구? 소수. 17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시장에서의 또 뭐죠?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또 깊은 관련을 맺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좌우되는 금리의 영향을 받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매매 기간이 오래 걸려요.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쉽게 얘기하면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곤란하다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황금성인데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해. 황금성이 곤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자 측면에서 볼 때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 행정적 측면에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을 또 시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한 특성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출제했죠? 28회, 26회에서 특히 짝수년도를 많이 조화를 합니다. 토지 특성에도 연결해서 같이 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에 냈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토지 특성에 유념하시면서 같이 한번 봐두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적용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효율적 시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